똥 싸놓고 이거 치워줄 사람 찾는 건데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이미 임계점이 오고 있는 상태예요. 부실기관으로 금융당국에서 지정할 때가 트리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투자시가자 김PB입니다. 저축은행 매각 실패, 금융위기 전조 증상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최근에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OK금융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협상이 결렬됐다. OK금융이 원래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상상인저축은행이라는 곳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연체율이 높아졌는데, 지금 여기도 인수협상이 결렬돼서 지금 다시 매물로 인수가 안 된 데다가 페퍼저축은행도 사실상 인수가 무산되면서 지금 굉장히 부실했던 저축은행을 담아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가 왜 최악의 뉴스냐면 저축은행들이 이대로면 줄도산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을 쭉 보게 되면은 라온부터 해가지고 연체율이 20%가 넘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참고로 5%만 넘어가도 그 저축은행이 부실해지기 시작했다, 예대마진이 안 남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기 일부 직전이 바로 연체율 5%가 이게 국룰인데, 연체율 5%가 넘는 저축은행이 전체 92%예요. 전체 70개 정도 되는 저축은행 중에 92%가 지금 연체율 5%를 초과하고 있어요. 즉 저축은행 대다수가 부실해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 10%를 넘으면 이제 저축은행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사실상 문제가 조금만 터지면 바로 도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있는 곳들인데, 약 50%가 연체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저축은행의 절반은 지금 반나가리 된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근데 이 상황에 지금 페퍼랑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결렬됐다? 그럼 여기 사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축은행들이 계속해서 부실해지다가 다른 데 인수가 안 되고 도산되겠죠. 저축은행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 다른 곳도 한 번에 싸그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가 그랬거든요. 지금 서울권 저축은행들 중에 18곳이 부실채권 비율이 권고치가 이제 초과된 상태인데, 23곳 중에 18곳이 부실채권 비율이 지금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대요.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서울저축은행의 78%가 지금 부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92%, 이거 전국에서는 그런데 서울권만 해도 78%가 부실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들이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빌린 돈 다 떼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돈 떼이고 더 떼이다 보면은 장사 망하겠죠. 만약에 이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이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대부업자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고 도망갔어요. 그럼 대부업자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축은행들이 지금 기업이랑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못 갚아요. 근데 이게 쌓여서 연체율이 10%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100명한테 돈 빌려줬는데 10명한테 못 받으면은 저축은행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저축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있냐? 중소기업들의 연체가 폭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부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금융안정보고서 리포트를 보면 비은행 금융기관, 여기서 비은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이런 데입니다. 근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지금 7%를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가파른 추세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이 지금 부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서민경제랑 중산층 경제가 다 지금 작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가장 부실이 심합니다. 대기업들은 거의 돈 빌린 거 못 갚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은 아작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은행 부실의 직행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미 임계점이 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뭔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축은행들만 딱 떼어봤을 때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9년 만에 9%로 껑충 올라왔다고 합니다. 최근 기사죠. 근데 지금 저축은행들만 보면 연체율이 9%인데 연체율 9%가 심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저축은행 사태 때 공적 자금이 27조 원이나 들어갔어요. 그 중에 14조 원밖에 회수가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IMF급으로 공적 자금을 넣었는데,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피해자만 10만 명이 넘었고 피해금도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에서 10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연체율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그럼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터지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연체율이 몇 %였냐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저축은행이 터질지 안 터질지 알겠죠. 지금은 저희가 9%입니다. 자,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1년 전쯤에 연체율이 몇 %였냐? 15%였어요. 1년 전쯤에. 연체율이 15% 내외였고 부실 비율이 10% 내외였을 때 딱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연체율이 9%죠? 근데 그럼 9%면 아직까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트리거입니다. 연체 비율은 이미 임계점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어떤 저축은행이
감사받다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한 군데라도 받는다? 그럼 전부 다 싸그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지금 전반적으로 저축은행들이 다 부실해진 상태고, 두 번째로는 하나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다른 데까지 부실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2011년에 사마저축은행이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하고 나서 저축은행들이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그 당시부터 이제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막 시위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즉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우리나라 코리아판 금융위기 당시에도 부실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미노 붕괴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즉 부실기관으로 금융당국에서 지정할 때가 트리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요새 그럴만한 저축은행이 있나? 있습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은행들을 보게 되면 라온저축은행, 상상인, 동양국제, S&T, 유니온, 평택 쭉 있는데, 이 중에 상상인, 요번에 매각이 무산된 상상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체율이 20%예요. 은행이 예대마진 몇 퍼센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연체율이 20%입니다. 100억을 대출을 나가면 20억을 못 받는 꼴이고, 100명한테 대출 나가면 20억은 못 받는 꼴이에요. 장사가 될까요? 무너지기 전 일부 직전이라고 봐요. 라온저축은행은 KBI그룹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상상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OK금융그룹에서 인수를 포기했어요. 누가 사줄 거예요, 여기를? 이미. 그리고 상상인은 적기 시정 조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경영 개선 요구, 영업정지나 계약 이전 등을 수반하는 최고 단계인 경영 개선 명령에는 못 미치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전 단계라는 거예요. 상상인 저축은행은 1단계를 받았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2단계를 받았습니다. 각각 이제 1년 뒤에 다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3월, 얼마 안 남았죠? 내년 3월 정도 되면 상상인이 결과가 나올 거고, 상상인 플러스는 6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건데, 3월에 상상인이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끝납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사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인수협상이 결렬됐다는 건 지금 어차피 OK금융그룹에서 인수 안 해줬으면 더 이상 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인저축은행이랑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합치면 연체금액만 5,800억입니다. 그러면 이 저축은행을 인수를 하려면은 두 개 다 인수를 한다. 그럼 5,800억 일단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인수하는 금액 들어가지고 뭐하고 하면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요. 이거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못 사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터질 부실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걸 쉽게 사줄 수가 있을까요? 5,800억 까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미 이걸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OK금융그룹마저도, OK금융그룹 산하의 저축은행 마저도 지금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부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2배 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상인 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했던 OK금융그룹 있잖아요. 여기에도 저축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저축은행이 이미 부실이 너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부터 일단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 인수를 하려고 했다 실패한 겁니다. 누가 사줄까요, 이거를? 그래서 인수를 요번에 못하게 된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라운저축은행은 팔렸습니다, 최근에. 그래가지고 지금 저축은행들이 지금 너도 나도 다 매물들이 내놔지고 있어요. 전체 매물의 25%가 지금 다 매물로 나와 있대요, 전체 저축은행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라온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금액이 170억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쬐끔한 저축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70억만 덮어주고 이제 저축은행 인수할 때 돈만 쓰면은 나머지 다 저축은행 내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상상인 같은 데 몇천억 써야 되잖아요.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형 저축은행일수록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매물 나온 이제 저축은행들이 인수가 타결이 조금 힘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새 주인 못 찾는 저축은행, 부실자산, 높은 연체율 감당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동아일보에 정리해줬어요. 그래서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에 20곳, 즉 약 25%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똥 싸놓고 이거 치워줄 사람 찾는 건데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똥도 작게 싸야지 좀 크게 싸면은 이거 치우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큰 부실을 만들어 놓고 이거 폭탄 받아갈 사람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래도 조그만한 폭탄은 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메꿔줄 수가 있는데, 큰 폭탄을 갖고 있는 이 저축은행들이 있어요. 여기는 인수가 다 딴 데서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데, 그걸 누가 감당하는 거냐, 누가 감당을 하고 싶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서 체질 개선까지 해야 되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지금 기업들 있는 돈도 지금 탈탈 털어서 회사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저축은행 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저축은행들이 매물로 지금 25%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군데만 무너져도 금융기관들은 다 얼키설키 설켜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무너지면 나머지 한 군데 또 무너져요. 도미노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저축은행들이 다 빠르게 인수되지 않는 한 이 저축은행 리스크, 부실, 줄도산 리스크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의 줄도산 리스크가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업 규모별 이자 보상 비율을 보게 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여기가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 중에 57%가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아요. 은행 이자도 지금 영업이익 가지고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57.4%는 좀비기업이라는 거예요. 좀비기업.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태인 중소기업들이 57%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돈 번 거 가지고 이자도 못 내요. 그 정도로 힘든데 어떻게 이 저축은행들이 영업이 개선되고 체질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좀비기업들의 비중은 연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30%도 좀비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관세 리스크 지금 요번에 두드려 맞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이제 밖으로 이탈하고 있죠. 해외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 죽어납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들 붕괴가 더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소비자 심리를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가 꽤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뭔가 이제 새 정권 들어섰으니까 기대감도 많고 돈 뿌린다고 하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건데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라 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는 개선이 됐기 때문에 막 주가도 밀어 올려지고 막 이제 잘 될 거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죠. 더 극적으로 나아지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경제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OK금융그룹을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올저축은행을 건전성 검사를 지금 금융당국에서 들어갔어요. 그렇다라는 건 문제가 될 만한 저축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전성 검사를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지금 저축은행권 검사 강도를 높인 배경에는 급격히 악화한 건전성 지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금융당국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와 이거 위험하겠네 얘네들 한번 검사 들어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 기업당 막 4주씩 들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빡세게. 그래서 지금 왜 그럼 이렇게 부실하냐?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들이랑 가계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실이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여기서 하나라도 부러지면 만약에 금융당국에 조사를 하다가 야 너네 왜 이렇게 심각해? 한 군데라도 나와서 거기가 만약 영업정지 되면 다른 곳도 싸그리 다 영업정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축은행 때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숨겨진 또 다른 리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저축은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근데 관리감독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가 막 뉴스로 미친듯이 나올 때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막 조사 들어가고 이런 거 볼 수가 있었나요? 못 봤죠.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처럼 이렇게 금융당국처럼 빡센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가 매년 비리 문제 터지죠. 새마을금고 전에 새마을금고 이제 총책이셨던 분 그분 잡혀 들어갔죠. 새마을금고는 계속해서 횡령비리 이슈 나오죠.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고 부실 문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가 정말 많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체질 개선을 한다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죠. 조 단위로 지금 손실이 나고 있고 매우 큰 부실을 계속 떠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감독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새마을금고 측에서 메일이 왔어요. 영상 내려달라고. 제가 부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꼬집은 내용이 있었는데 메일 보내셨길래 제가 얘기로 답장을 했습니다. 저랑 미팅 같이 하시죠. 제가 녹음까지 할게요. 그 대신에 이 녹음한 내용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다 공개해드리고 만약에 부실이 없다라고 하시면 당당하게 이제 공개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미팅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마을금고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제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들도 부실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각자 중앙회, 농협은 농협중앙회 이런 데서 감독을 해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감독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겨진 히든카드처럼 빵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위기의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연도에 터지냐 내년이 터지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터진다라는 거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요번에 펜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멤버십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나 투자 관련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월말 특강들, 제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 입문 과정들, 투자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정리해드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구독자분들한테 역대급 무료 특별 혜택, 이거 다 100% 무료니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공지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